한국에게 완전 뒤통수 맞았다. 이번 관세 협상의 여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협상 조건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의 브리핑은 정말 완벽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첼 톰슨, 백악관 대변인이죠. 3년째 이 자리를 맡고 있지만 이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날은 없었거든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됐고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침 브리핑 준비 회의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제팀의 마이클이 커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이번 건 진짜 대박이야, 레이첼. 그는 서류를 탁자에 툭 던지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백기 들었지? 우리가 원하던 대로 다 얻어냈어. NSC에 살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 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저는 그들의 말에 완전히 동조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 관세 협상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믿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설 때 기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뉴스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연단에 올라서며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깨를 쭉 펴고 준비해온 멘트를 시작했어요. 미국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CNN의 사라를 먼저 지목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의 관세가 부과되나요?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수십 번 연습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로이터의 마크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대안이 있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안? 무슨 대안 말이죠? 브리핑 자료에는 한국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다고만 되어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만큼 확신에 차있지 않더라고요. AP통신의 제임스가 바로 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 이건 제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협상팀에서는 관세 인상에만 집중해서 브리핑 받았거든요. 투자 확대,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비드가 칼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삼성과 현대가 미국 내 대규모 공장 건설을 발표한 건 이번 협상과 무관한가요? 그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건 각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 500억 달러는 아예 고려치 않은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숫자였죠. 기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냄새를 맡은 사냥개들 같았죠. 폴리티코의 제니 손을 들었습니다. 대변인님, 혹시 한국이 관세 대신 투자 확대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이 협상에 반영된 건 아닌가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관세 대신 투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관세 정책과 한국의 투자 유치는 완전 별개의 문제였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한국과 투자 관련 논의가 있었나요? 마크가 파고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보좌관 케빈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투자받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케빈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관세랑 투자받는 이야기만 얘기했는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관세 피하려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한 걸 기자들이 다른 루트로 잘못 이해한 거야. 사실 완전 우리 승리지. 3,500억 달러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 결국 한국이 우리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 인근 올드앱이라는 바에서 만난 협상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모드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거든요. 오후 브리핑에서의 당황스러운 순간들은 이미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마이클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대승을 거둔 거였습니다. 바에 들어서니 이미 NSC 실무진들과 협상팀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들이 즐비했고 모두들 환한 표정이었죠.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통상 대표부의 톰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레이첼, 우리의 영웅 등장.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톰이 맥주잔을 들어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오늘 브리핑 봤는데 기자놈들이 뭘 안다고 그런 질문을 하던데. 경제팀의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자, 모두들 오늘 우리가 해낸 일에 건배하자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애들 완전히 항복했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왔어.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NSC의 사라가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레이첼, 오늘 좀 힘들었지? 기자들이 갑자기 세부 얘기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갑자기 기자들이 딴 얘기를 해서 당황한 거지. 결국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 완승이잖아.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지, 돈이 답이야? 3,500억이면 와, 상상도 못할 일자리가 생기겠네. 통상 협상관인 제프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쫄았어. 한국 놈들이 뭔 수를 쓸까봐.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 예상대로더라고. 결국 미국 시장 못 포기하잖아.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마이클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어요. 한국은 진짜 선택권이 없었어. 관세 폭탄 맞고 죽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돈 쏟든지.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임이었다고.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거든요. 8시가 넘어가자 톰이 갑자기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한국 애들 반응이 너무 쿨하더라. 어떻게 쿨해? 보통은 징징대면서 협상 더 하자고 그러잖아. 근데 얘들은 우리 조건 듣자마자 바로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제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조용히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 편하지. 하지만 톰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는 느낌. 사라가 스마트폰을 보며 끼어들었어요. 한국 언론 반응 봤는데 생각보다 조용해. 이상하게도. 마이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현실 인정한 거지. 시끄럽게 해봤자 바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그 구체적인 질문들, 왜 그들이 그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을까요? 9시가 넘어가자 제프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사실 한국 협상에서 신기했던 게 있어. 뭔데? 우리가 관세 카드 꺼내자마자 한국 쪽에서 투자 규모를 딱 제시하더라고. 500억 달러와 25,000개 일자리 그리고 10년 로드맵까지. 제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어. 마치 이미 다 계산해놓고 있었던 것처럼. 물론 우린 그것보다 더 붙여서 얘기했지만. 톰이 맥주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시간 달라고 하잖아. 검토하겠다. 본사와 상의하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한국은 바로 이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마이클이 웃었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냐? 미리 준비했다는 건 우리 시장을 그만큼 원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친 건 없을까? 뭘 놓쳐? 우리가 완전히 이겼는데. 마이클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레이첼, 오늘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들 기억나요? 투자 규모며 구체적인 계획들이며. 그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어? 마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제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니겠지? 10시가 넘어가자 모두들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처음에 들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긴 걸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정말 우리의 승리일까요?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이 깨면서 오늘 브리핑의 순간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 그리고 바에서 나눈 대화들. 왜 500억 달러 투자 얘기를 미리 브리핑 받지 못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무실에 일찍 나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빨랐죠. 어제의 찜찜함을 떨쳐내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묵직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년 전쯤 받았던 건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파일을 펼쳐보니 국가경제위원회 NEC에서 작성한 전략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한미 관세 정책의 장기적 영향 분석이었어요. 왜 이걸 그때 제대로 안 봤을까?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관세 압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잠깐, 제외. 우리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건데 무슨 제외 얘기죠? 더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의 경우 관세 압박 시 공급망 마이너스 안보 연계 카드를 활용해 미국 내 직접 투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다음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여백에 누군가 손글씨로 메모를 해놨더군요. 상부에서 검토 불필요 판정 마이너스 현재 정책 방향과 상충. 날짜를 보니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었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작성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석 경제분석관 데이비드 리. 데이비드, 작년에 민간으로 나간 그 사람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는데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의아했거든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내용이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은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닌 장기적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이게 무슨 뜻이죠? 공급망 주도권. 다음 문단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미국 내 거점 확보는 향후 기술 종속성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기술 종속성 역전.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보고서 중간에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있었어요. 주의 한국은 관세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왜 이 보고서를 묵살했을까? 여백의 다른 메모를 보니 답이 있었어요. 정책팀 의견, 지나치게 비관적, 한국의 협상력을 과대평가한 분석으로 판단됨. 누가 이런 판정을 내린 걸까요? 문득 어제 술자리에서 제프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줬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론,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미국 진출은 협력이 아닌 경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손이 떨렸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다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불리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들, 왜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때 왜 이런 중요한 분석을 무시했을까? 데이비드는 정말 뛰어난 분석가였는데 그가 왜 갑자기 사직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곧 1일 브리핑 준비 회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혹시 어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어요. 레이첼,
큰일 났어. 뭔 일이야? WSJ에서 한국 투자 관련 후속 기사 나온다는데 엄청 구체적인 내용이래. 어떤 내용? 삼성, LG, 현대까지 투자 시기, 규모, 심지어 공장 위치까지 다 나온다는데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의 계획에 노란한 건일까요? 데이비드의 보고서가 맞았던 건일까요? 보고서를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과도한 우려였을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분명히 우리의 승리죠. 설마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중요한 조각이 빠진 퍼즐을 보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보고서를 읽고 난 후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에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사직한 그 똑똑한 경제 분석관 말이에요. 그의 연락처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다행히 예전 주소록에 개인 번호가 남아있더군요.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예전 직장 얘기를 꺼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신경 쓰여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레이첼이야. 백악관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레이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시간 있으면 궁금한 게 있어서. 무슨 일이야? 업무적인 얘기라면 좀 곤란한데. 그의 목소리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작년에 내가 쓴 한미 관세 정책 분석 보고서 기억나? 어제 우연히 찾게 됐거든.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 보고서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왜? 뭔가 문제 있어? 아니야.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쓴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놀랐어. 한국이 관세를 기회로 활용할 거라고 했잖아. 지금 정말 그렇게 되고 있거든.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확하다고? 레이첼, 혹시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전화 너머로 또 다른 한숨이 들렸습니다. 레이첼, 정말로 그게 우리 승리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일자리도 엄청 생기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 잠깐, 레이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절대 녹음하거나 인용하면 안 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야. 알겠어. 그럼 솔직히 말해줘.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해서 받아낸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한국이 원해서 제안한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우리가 관세로 압박해서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레이첼,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어. 데이비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려고 했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웠지. 그런데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명분이 생긴 거야. 명분? 무슨 명분? 관세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는 명분 말이야. 원래는 공격적 진출이라고 비춰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어적 투자로 포장할 수 있게 됐지. 데이비드의 말이 점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이 원하는 걸 해준 셈이야?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우리를 이용한 거지. 관세라는 핑계로 정당하게 미국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일자리를 얻잖아. 데이비드가 비웃었어요. 일자리? 레이첼, 5년 후에 그 일자리들이 누구 손에 있을지 생각해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뿌리내리고 나면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미국 기업들을 압도할 거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잖아. 천진한 소리 하지 마. 한번 들어온 다음에는 이미 늦어.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는 기술 집약적이라 나중에 통제하기 어려워. 전화를 받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데이비드, 그럼 내 보고서가 왜 묵살됐을까? 간단해. 아무도 한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80년대 인식에 머물러 있었지.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관세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비드, 정말 확실해? 레이첼, 나는 이제 민간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과도 많이 만나지. 그들의 장기 계획을 들어보면 정말 치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어떤 그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아예 생태계를 바꾸려는 거야. 공급망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기고 핵심 기술들을 한국이 주도하게 만드는 것. 3,500억 달러는 그 시작일 뿐이야. 데이비드,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당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3년 안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역전되기 시작할 거야. 그들이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고 기술을 독점하고 공급망을 장악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의 계획에 노란한 건일까요?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과민 반응하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혹시 한국 측에서 미리 언론에 브리핑을 한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 정말 그럴까요? 데이비드와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공장 착공식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마침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긴 게 맞는지 말이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 로즈웰. 삼성이 3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그곳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50개는 좋게 될 만한 부지에 이미 수십 대의 중장비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착공식장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 그리고 현지 시장까지 나와 있었어요. 생중계를 준비하며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들떠 있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들 같았죠. 캠프 주지사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 이번 투자로 우리 주에 25,000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따라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 김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조지아를 제2의 본사로 만들겠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2의 본사, 그냥 공장이 아니라 본사라고 했네요. 이상했어요. 현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이 있나요? 김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 무역 환경 변화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미국 진출을 계획해왔습니다. 5년 전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관세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캠프 주지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져다 주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기자가 후속 질문을 했어요. 주지사님, 혹시 다른 주와 경쟁이 있었나요? 캠프 주지사가 웃었습니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까지 모든 주가 삼성을 유치하려고 경쟁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건가요? 10년간 법인세 면제,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캠프 주지사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파트너, 간섭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감이 왔어요. 현지 시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 도시에 온다는 건 단순히 공장 하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개발센터, 물류센터, 심지어 한국문화센터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완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태계? 데이비드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에 단순히 진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김민수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IT 기업들은
우리 없이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없이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워진다고.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닌가요? 관세로 압박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더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캠프 주지사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만약 연방정부가 한국에 불리한 정책을 편다면 우리 주 차원에서 반대할 겁니다. 연방정부에 반대한다고 한 주의 주지사가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가요? 착공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어요. 로컬 기자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첼, 여기 상황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들이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현지 적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 방식에 맞춰주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행사 진행도 한국식이었고 통역도 한국어가 우선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관료들이 한국어 인사말을 외워서 말할 정도였어요. 워싱턴 포스트 애틀랜타 지국장이 저에게 귀띔했습니다. 레이첼,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삼성이 제시한 조건 중에 흥미로운 게 있어. 뭔데요? 5년 후에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30%는 한국으로 역수출할 계획이래. 역수출? 한국에서 투자해서 미국에서 만든 걸 다시 한국으로 보낸다고요? 맞아. 그럼 결국 한국이 미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셈이지. 관세도 없고 미국산이라는 라벨도 붙이고 일석이조인 거야.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현지 공무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삼성 말고도 LG, SK, 현대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조지아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총 규모가 5,800억 달러 넘는다는데 5,800억 달러, 처음 들었던 3,5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그럼 처음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래요. 너무 큰 숫자를 한 번에 발표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이에요. 3,500억 달러도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한 1단계였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보다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조지아 주지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승리의 모습일까요? 데이비드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백악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는데 이미 NSC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높아진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케빈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레이첼, 큰일 났어. 재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무슨 일이야? WSJ 기사 봤어? 한국 투자 규모가 처음 발표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5,8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아, 그거 어제 조지아에서 들었어. 그런데 왜 난리야? 케빈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숫자를 몰랐다는 거야. 재무부에서는 3,500억 달러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800억이라니. 예산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지. 10시에 열린 NSC 긴급회의에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재무부 차관보 스티브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협상했길래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모르고 있었냐고. 그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 기준으로 모든 걸 계산했어.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5,800억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상무부 차관 제니퍼가 반박했어요.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한국 측에서 단계적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단계적 발표? 스티브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 계획도 모르고 협상한 거네. 이게 협상이야? 농단이야? NSC의 사라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일단 진정하고 상황부터 정리해봅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했습니다. 통상대표부의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 측에서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는 힌트는 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일 줄은
힌트. 제니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에서 힌트가 무슨 소용이야?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톰이 머뭇거렸어요. 그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만. 경제팀의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놓친 거네. 한국이 처음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데이비드의 보고서 얘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을 예측한 분석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얘기야? 작년에 NEC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한국의 투자 전략을 분석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검토 불필요 판정을 받았죠. 사라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 왜 우리가 못 봤지? 정책팀에서 너무 비관적이라고 판단해서 묵살됐대요. 한국의 협상력을 과대평가했다면서. 스티브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과대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었잖아. 누가 그 보고서를 묵살한 거야?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거든요. 톰이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 누구도 이런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지. 제니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협상한 거네. 이게 미국 정부의 수준이야.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책임 추궁이 아니라 대응 방안 아닐까요? 한국이 5,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죠.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3,500억 달러 기준으로 모든 걸 약속해버렸다는 거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60% 더 큰 규모라고. 우리가 완전히 호구가 된 거지.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본이나 독일에서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톰이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유럽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날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 경제보좌관실에서 급보가 온 거였습니다. 케빈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미안해요. 긴급 상황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에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요. 뭐라고? 사라가 일어섰습니다. 조지아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도. 총 규모는 지금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스티브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마이클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의 계획에 완전히 노란한 건 아닐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표정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긴 게 맞나요? 한국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한 걸까? 케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숫자로는 대성공인데 왜 이렇게 찜찜한지. 아니나 다를까 그 주 화요일부터 백악관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대사들과 일본 대사가 연달아 면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의 요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만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일 대사 헬무트 슈미트가 국무차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한 특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러 왔습니다. 이건 동맹관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무차관 로버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혜라고 하시면? 독일 대사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된 조건들을 보면 명백한 차별입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무제한 인프라 지원, 각종 규제 완화까지. 독일 기업들은 왜 이런 혜택을 못 받나요? 로버트가 해명하려 했어요. 이는 관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자연스럽다고요? 독일 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일은 70년간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투자가 다른 동맹국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요. 일본 대사 다나카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에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받은 것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로버트가 진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요? 다나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일본도 한국처럼 관세를 부과받아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더 심각한 건 유럽연합 대표단의 방문이었어요. EU 통상 담당관 피에르 뒤부아가 이끄는 5명의 대표단이 백악관에 왔거든요. 그들의 메시지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특혜 정책은 WTO 규정 위반입니다. 뒤부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차관이 당황했어요. 제소라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성급하다고요? 뒤부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만 특혜를 주면서 다른 동맹국들은 무시하는 게 성급하지 않나요? 유럽 기업들도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조건에서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프랑스 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략적 협력이라더니 결국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아닌가요? 한국에만 특별 대우하고 전통적 동맹국들은 뒷전으로 미루는 거죠.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느낀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대사 이승민이 이런 상황에 대해 논평을 요청받았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세 회피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에요.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건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협력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됐어요. 영국 대사 제임스 패터슨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른 대사들과는 좀 다른 접근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단순한 투자가 아닌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영국도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가 궁금해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영국은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패터슨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큰 투자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패터슨이 웃었어요. 런던의 금융기관들과 테크 기업들이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미국이 영국에도 한국과 같은 파트너십을 제공한다면 말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특혜가 다른 나라들의 투자 경쟁을 촉발시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나라에게 같은 조건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캐나다 대사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어요. 8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 하지만 한국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요구했습니다. 호주 대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받은 혜택의 절반만 줘도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무부의 스티브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습니다. 레이첼, 이거 어떻게 해? 모든 나라가 한국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그럼 우리 세수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각주 정부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조지아 주지사 캠프는 한국 편에 서겠다고 공언했지만 텍사스 주지사는 다른 입장이었어요. 한국만 특혜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텍사스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각 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연방 정부의 통일된 정책이 주 단위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한국에게 특혜를 준 것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지고 있었고 이제 모든 나라가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의회의 불협화음. 동맹국들의 항의가 쏟아지던 그 주 금요일 더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투자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대변인으로서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청문회 전날 밤 준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과연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전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부터 살벌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터너 의원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화당의 짐 조던 의원에게서 나왔어요. 톰슨 대변인, 한국에 대한 특혜 조치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며 이번 투자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던 의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제한 특혜를 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한다고요? 조던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나요? 일본이나 영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나요? 텍사스의 칩 로이 의원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농락한 거 아닙니까? 투자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시장 점령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로이 의원님, 지금 한국과 협상을 다시 하자는 건가요?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북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셔먼 의원의 목소리에 긴박감이 있었어요. 더욱이 한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그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할 건가요? 로이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기를 건드린다고요? 우리가 왜 한국 눈치를 봐야 합니까? 미국이 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호구로 보이니까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셔먼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정학적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없이 동아시아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플로리다의 매트 게이츠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셔먼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톰슨 대변인, 우리가 한국을 이긴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이긴 건가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질문이 제가 내내 품고 있던 의문 그 자체였거든요. 이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입니다. 상호 이익이라고요? 게이츠 의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은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우리 기술까지 습득할 기회를 얻었어요. 반면 우리는 뭘 얻었나요? 일자리 몇 개? 그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급하게 나섰어요. 게이츠 의원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중국 견제, 북한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로이 의원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자는 얘기예요?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서 시장 점령하는 걸 그냥 지켜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후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핵심 산업을 다 장악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믹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과 갈등을 빚으면 중국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미중 경쟁에서 우리 편인 한국을 적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그건 전략적 자살 행위예요. 조던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한국 눈치만 보고 살자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만 손해보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자고요? 셔먼 의원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단기적 손해보다 장기적 이익을 봐야 합니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이 동아시아를 장악하게 돼요. 그게 더 큰 재앙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격해졌어요.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동맹 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하이오의 워런 데이비슨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나요? 한국 같은 나라 눈치 보면서 정책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의 애덤 시프 의원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데이비슨 의원님, 그런 19세기식 사고로는 21세기 지정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데이비슨 의원이 비웃었어요. 필수라고요? 그럼 한국이 우리를 협박해도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시프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가장 날카로운 대립은 게이츠 의원과 믹스 의원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게이츠 의원이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게 계속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 믹스 의원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주도권이라는 게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럼 중국이 박수칠 일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위원장 터너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 명확해진 것은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청문회장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변인님, 의회의 분열된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는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운가요? 저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모든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청문회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비서에게서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오늘 밤 비공식 만남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장소는 백악관 근처 조용한 바 더 라운드 로빈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 설리번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했거든요. 비공식 만남이라니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9시에 바에 도착했을 때 설리번은 이미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피곤해 보였어요. 레이첼, 와줘서 고마워. 그가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자마자 그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얘기야. 설리반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당한 거야. 설리번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오늘 대통령한테 보고 올라갔어. 한국 투자 관련해서. 그런데 대통령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좋아하셨어. 1200억 달러 투자라니까.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설리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호구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 호구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서 미국 시장 점령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통령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네요. 설리번이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건 우리 승리다라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설리번이 두 번째 위스키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다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치밀할 줄은. 어떻게 치밀했는데요?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 투자 시기, 규모, 심지어 언론 대응까지. 우리가 관세 카드를 꺼내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설리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노란한 건가요? 노란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한국을 과소평가했지. 여전히 80년대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어. 설리번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한국 언론 보도야. 제목이 뭔지 알아?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확보 성공이래. 교두보요? 맞아. 우리는 투자 유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시장 점령의 첫 단계로 본 거야. 더 놀라운 얘기가 이어졌어요. 설리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CIA에서 보고 올라온 게 있어. 한국 기업들이 투자와 함께 미국 기업 인수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야. 인수라고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투자로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엔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데이비드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설리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한국이 미국 시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셈이지. 레이첼, 더 심각한 건 다른 나라들 반응이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같은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어. 중국도요? 중국은 더 교묘해. 관세 회피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으로 미국 내 핵심 인프라에 진출하려고 해. 한국이 만든 선례를 이용해서 말이야. 우리가 한국한테 준 특혜를 중국도 요구하고 있다고.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 거였습니다. 설리번이 계속 말했어요.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이 기억나? 우리가 문을 열어준 건가? 아니면 문을 부숴버린 건가? 라고 하시더라.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설리번이 마지막 위스키를 다 마시며 말했어요. 레이첼, 우리 정말 큰 실수했어.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를 앞으로 몇 년간 치러야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 이미 계약은 다 체결됐고
철회하기도 어려워.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줄 서서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설리번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 얘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대통령도 우리 모두도 아직 대응책을 찾지 못했어. 공개되면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발을 나오며 저는 정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협상이 실제로는 완전한 패배였다니. 그것도 우리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든 거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던 거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용했다는 것,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리번과의 충격적인 대화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언론계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린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역설적 결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5년 전부터 미국 진출을 계획했다는 것, 관세 정책이 오히려 그들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미국 내 주요 기업 인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기사를 쓴 건 워싱턴 지국의 베테랑 기자 데이비드 생어였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침 브리핑 준비 회의는 완전 패닉 모드였어요. 언론팀 책임자 제니퍼가 여러 신문을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모든 주요 언론이 같은 논조예요. 정말 그랬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오판 한국 투자에 숨겨진 의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정책의 부메랑 효과, CNN은 누가 진짜 승자인가? 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레이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기자들이 완전히 달려들 것 같은데. 저도 막막했어요. 솔직히 언론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제가 의심했던 것들과 너무 일치했거든요. 마이클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론에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건 아닐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정리해보니 정말 참담했어요. 모든 주요 언론이 한 목소리로 미국 패배를 선언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준비된 승자였고 미국은 예상치 못한 패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경고가 설리번의 고백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언론의 맹공이 계속되던 그 주 목요일,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한국 측의 진짜 의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설리번에게 개인적인 출장을 제안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언론에서 또 뭐라고 할지 몰라.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는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결국 설리번이 승인해줬습니다. 비공식 출장이니까 언론에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금요일 밤 비행기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 측에서 솔직한 대답을 해줄까? 토요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모습은 정말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던 게 맞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80년대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말이라 공식 업무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월요일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허탕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저녁 호텔방에서 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온 쪽지였어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죠. 생각해보니 그 쪽지를 줬다는 사람은 작년에 워싱턴에서 만났던 한국 외교부 북미국 과장이었어요. 그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다니 의외였습니다. 월요일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혹시 이것도 한국 측의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저녁 6시 30분에 택시를 타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정말 운치 있는 한옥들이 즐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찻집은 정말 조용하고 고즈넉한 곳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김민준이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톰슨 대변인님. 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전통 찻잔에 따뜻한 녹차가 나왔어요.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운을 뗐어요. 요즘 미국 언론 보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김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라 복잡한 문제네요. 김민준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톰슨 대변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거래보다는 신뢰를 원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여전히 을의 입장에서만 대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차례예요. 우리를 계속 일방적 관계의 상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원합니다. 찻집을 나오며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동등한 관계를 원할 뿐이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북촌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워싱턴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요청할 차례라는 김민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한 전략을 완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말이죠.